잠깐만요.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글 창제, 치국이, 집현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1418년 22세의 젊은 왕이 조선사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종.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위대한 왕의 곁에는 32년간 한순간도 떨어진 적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소원왕후입니다. 전하, 오늘도 늦은 밤까지 정사를 돌보시는군요. 부인, 백성들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소. 그럴 때일수록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전하의 몸이 곧 나라의 몸이 아니겠사옵니까? 권력의 정점에서도 자식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나라의 큰 개혁을 추진하는 격동의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기억되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려한 로맨스, 달콤한 사랑 고백,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랑이길래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누르고 가보실까요? 1408년 조선 한양 땅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종은 세자 양녕대군의 행실을 걱정하며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한양의 한 저택에서는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저님, 큰일 났사옵니다. 궁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1395년에 태어난 심씨, 훗날의 소원왕후는 당시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심씨 가문의 규수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명함과 단아한 성품으로 한양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충녕대군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린 심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12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으니까요. 두 아이 모두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씨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명문가였습니다. 심씨의 아버지 시모는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충신이었고, 태종은 이런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두 아이의 혼인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략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점점 진짜 애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인 후 충녕대군과 심씨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충녕대군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책을 좋아하고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활쾌한 성격의 형들과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죠. 세자빈 마마, 오늘은 맹자를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충녕대군 전하, 맹자의 민본 사상이 참 인상 깊었사옵니다. 백성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더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단순한 부부를 넘어 학문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소원왕후는 남편의 깊은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전하,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옵니다. 부인, 내가 과연 형님을 대신해 세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1413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심씨 역시 정식으로 세자빈이 되었죠. 하지만 이는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어린 세자빈에게는 궁중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예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엄격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궁중 예법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원경 왕후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현명하구나. 충령이가 복이 많은 아이로구나. 원경 왕후의 이런 말은 소원 왕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것은 궁중에서 자리를 잡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충녕대군과 소원왕후 사이에 생긴 깊은 신뢰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문제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인, 아버지께서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전하, 지금까지 보아온 전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학문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전하라면 분명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1418년 마침내 충녕대군이 22세의 나이로 조선 4대왕에 즉위합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23세가 된 소원왕후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즉위식 날 소원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첩이 전하와 함께하겠사옵니다. 부인이 있어 든든하오. 함께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아요.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세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더욱이 그들의 사랑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에 진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략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온 성숙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 32년간 더욱 깊어져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하, 또 밤을 새우셨습니까? 새벽 4시 소원왕후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합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세종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던 데다 왕이 된 후에는 과로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신생국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려의 잔재를 정리해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명나라와 외구의 위협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들이 절실했습니다. 전하,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상할 것이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주니 고맙소. 하지만 나라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쉴 수 있겠소? 전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이런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종이 큰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 세력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왕후는 조용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임금이 몸이 편찮으시어 왕비께서 친히 약을 달여 올리셨다. 이는 단순한 내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직접 약재를 고르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몇 시간씩 정성스럽게 약을 달였습니다. 왕비가 직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 약은 몸을 보하는데 좋다고 하니 드시옵소서. 부인이 직접 달여준 약이니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것이요. 하지만 소원왕후의 역할은 단순한 간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20년대 초 세종이 대대적인 불교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일부 신하들은 더욱 강경한 불교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시는 것은 어떨까 싶사옵니다.
소원왕후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중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부처님을 믿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고려하신다면 점진적인 개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소원왕후 자신도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을 들은 세종은 정책 방향을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종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소원왕후와의 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현전 설치, 과학기술진흥,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까지 모든 중대한 결정에는 두 사람의 깊은 토론이 선행되었습니다. 부인, 집현전을 설치해서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하,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나라의 미래는 인재에 달려있지 않겠사옵니까? 맞소. 그런데 일부 신하들은 예산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전하, 당장 드는 비용보다 장래 얻을 이익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야 백성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세종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결코 맹목적으로 남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세종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430년대 중반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 이번에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소원왕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나라 일을 어찌 멈출 수 있겠소? 전하, 신첩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때부터 소원왕후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세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많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특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국왕이 강무로 거둥했을 때 밤에 국문을 열고 닫는 것을 왕비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밤늦도록 국정을 돌보느라 지친 왕을 위해 직접 죽을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왕후의 모습은 궁중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는 세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인 덕분이요. 전하, 과찬이십니다. 다만 전하의 훌륭한 뜻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전해집니다. 왕이 정사에 지치실 때면 왕비와 함께 담소를 나누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세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소원왕후는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을 만들어낸 숨겨진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세종은 한글 창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야, 어서 일어나거라. 1436년 어느 봄날 소원왕후의 애타는 부름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살의 정소공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는 모두 1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8명, 딸 10명이었죠. 조선시대 왕실로서는 매우 많은 자녀를 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소공주는 소원왕후가 특히 아끼던 딸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들지 않고 밤마다 딸을 부르는 울음소리가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세종 역시 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아내의 상태였습니다. 소원왕후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거의 폐인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공주도 하늘에서 어머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소원왕후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국정을 돌보는 와중에도 틈틈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딸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제문을 짓고 정소공주를 기렸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공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 봅니다. 부인, 그런 말씀 마시오. 부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소? 세종은 자신도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아내를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었습니다. 1441년 이번에는 효령대군의 아들, 즉 손자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 손자의 죽음은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소원왕후는 손자를 친자식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욱 깊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너무 늙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소. 세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실의 순간들이 오히려 부부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둘이서 나누어지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전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왕후는 슬픔을 견디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맞소, 부인.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아이들을 더욱 잘 키워야겠소. 두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남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세자 문종에 대한 그들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후계자로 성장했죠. 세종과 소원왕후는 문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자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 고맙소, 부인. 전하의 가르침이 좋기 때문이옵니다. 저 또한 세자가 자랑스럽사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440년대에는 안평대군 문제로 부부가 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재능 때문에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는 안평대군이 세자보다 더 왕에 적합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안평이가 너무 뛰어나서 탈이구려. 세종의 한숨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왕실의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전하, 안평대군의 재능도 소중하지만 세자는 맞이이며 이미 오랫동안 후계자로 준비되어 왔사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소원왕후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소원왕후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딸들의 교육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딸들에게도 학문을 가르쳤고 한글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공주들아, 너희도 글을 알아야 한다. 여자라고 해서 무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1445년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창 나이의 아들을 잃는 슬픔은 또다시 부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부인,
우리가 자식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종의 말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이은 자녀들의 죽음으로 그의 마음도 많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전하,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다만 우리는 남은 자식들을 더욱 잘 보살펴야 하겠사옵니다. 소원왕후의 강인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세종과 소원왕후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백성들을 향한 부모 같은 마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부인,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도 사랑해야겠소. 전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의 자녀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실제로 세종의 애민 정치는 자녀를 잃은 아픔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과 상실감이 백성들을 향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특히 한글 창제 과정에서도 이런 부모의 마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인,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식에게 편지 한 통 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아이들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 생각나요. 전하, 그래서 더욱 우리 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말이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이 공적인 업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세종과 소원왕후의 깊은 정신적 유대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450년 소원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인 1452년에는 그토록 아꼈던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을 잃는 아픔을 함께 이겨낸 부부였지만 소원왕후는 아들 문종의 이른 죽음을 보지 못한 채 먼저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실들 속에서도 세종과 소원왕후가 보여준 것은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슬플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웃으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과 헌신으로 가득한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선 백성 전체를 향한 왕과 왕후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확장되어 세종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443년 어느 저녁 세종은 소원왕후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보시오. 그 종이에는 28개의 신기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문자의 초기 모습이었죠. 이것이 전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글자입니까? 소원왕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우리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보았소. 부인 생각은 어떠하시오? 세종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전하, 이 일이야말로 하늘이 전하께 내리신 사명이옵니다. 소원왕후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불교 신앙을 통해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온 터라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다행이구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실 필요가 있사옵니까? 이는 중화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사옵니다. 오랑캐나 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신하들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특히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 상소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세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원왕후는 조용히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전하, 어제 궁녀 한 명이
고향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사옵니다. 무슨 일이었소? 그를 모르는 어머니께서 딸이 그리워 병이 나셨다는데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어 안타까워하더이다. 소원왕후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훈민정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설득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시장에서 만난 한 안악이 이런 말을 했사옵니다. 우리도 그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지 편지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종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애민사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특히 소원왕후는 여성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글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딸이 시집 가서도 친정 부모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사옵니까? 부인의 말이 옳소. 그동안 우리는 절반의 백성들을 외면해왔구려. 소원왕후의 이런 지지에 힘입어 세종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강행했습니다. 1444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세종은 가장 먼저 소원왕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드디어 완성했소. 전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겠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보급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자를 만들어도 백성들이 배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이때 소원왕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여성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아,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단다. 어렵지 않으니 함께 배워보자. 왕후가 직접 나서서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은 궁중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왕후의 이런 행동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나인 마마, 정말 이 글자로 우리 생각을 쓸 수 있나요? 물론이지. 보거라, 어머니라고 이렇게 쓰는 거란다. 궁녀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소원왕후는 남편의 위대한 결정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는 세종의 깊은 애민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는 백성을 향한 세종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밑바탕에는 소원왕후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후 소원왕후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글 보급에 나섰습니다. 특히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소원왕후는 개인적으로 불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한문 불경을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하, 불경도 우리 글자로 번역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인의 생각이 옳죠. 비록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상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는 불교도 필요하니까요. 세종은 아내의 불교 신앙을 존중했고 한글로 된 불경 편찬도 허용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447년에 완성된 석보상절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한글로 쓰인 최초의 불교 서적 중 하나로 소원왕후의 간접적 영향이 큰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소원왕후는 궁중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시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서 궁중의 문화활동을 격려하고 후원했습니다. 공주들아, 이제 한글로 시도 쓸 수 있단다. 너희들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거라. 공주들이 한글로 쓴 시들은 당시 궁중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문으로만 문학활동이 가능했지만 한글의 등장으로 더 자유롭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세종과 소원왕후는 음악 분야에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세종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악기를 개량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는데
소원왕후도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전하께서 만드신 음악이 참 아름답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인도 음악을 좋아하시니 다행이요. 함께 듣는 음악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군요. 이렇게 문화 전반에 걸쳐 두 사람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과학적 합리주의와 소원왕후의 인문학적 감성이 만나서 세종시대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49년 세종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소원왕후는 남편의 읽는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을 대신 읽어주고 한글로 된 서적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전하, 이 한글 소설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인이 읽어주시니 더욱 생생하게 들리는군요. 이런 모습들은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서 문화적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가 공유한 가치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왕은 유교적 애민 사상을, 왕후는 불교적 자비심을 바탕으로 했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문화와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한글이라는 인류 최고의 문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함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1445년 세종 27년 조선 왕실에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안평대군 사건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세자 문종과 미묘한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는 그가 세자보다 더 적합한 후계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인,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니. 세종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원왕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면 왕실이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하, 세자는 맞이이며 이미 오랫동안 후계자로 준비되어 왔사옵니다. 안평대군의 재능도 소중하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녀의 조언은 세종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문종의 세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안평대군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원왕후는 왕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현명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다른 시련도 있었습니다. 세종 즉위 초 소원왕후의 친정인 심씨 가문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시몬의 친족들 중 일부가 정치적 실수를 범하면서 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에게 미치는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원왕후까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하, 신첩 때문에 전하께서 곤란한 일을 당하시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의 관례라면 왕후라 할지라도 친정 가문의 죄에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오? 부인은 나의 아내이고 조선의 왕후요. 그 누구도 부인을 함부로 할 수 없소. 세종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아내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들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왕후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소원왕후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심지어 심씨 가문의 일부 인물들을 적절히 보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하, 정말 고맙사옵니다. 소원왕후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의 사랑이 정치적 계산을 넘어섰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40년대에는 외구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국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종은 군사개혁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이는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몸이 상하시면 나라가 어찌 되겠사옵니까? 소원왕후는 밤낮으로 국정에 매달리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세종이 당뇨병과 눈 질환으로 고생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부인, 나라 일이 급하니 어찌 쉴 수 있겠소. 전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소원왕후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직접 한약을 다려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며 때로는 강제로라도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왕후께서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친히 약선을 챙기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입니다. 왕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되자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때 소원왕후는 남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을 직접 읽어주고 세종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왕노릇을 포기했을 것이요. 세종의 이 말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원왕후는 세종이 마지막까지 성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 숨겨진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446년 어느 날 새벽 조선 왕궁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원왕후가 51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세종의 절규가 궁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32년간 함께해온 인생의 반려자, 그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온 단 한 사람을 잃은 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원왕후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앓아온 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부인, 그런 말씀 마시오. 부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부디 건강 챙기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 계속해 주시옵소서. 소원왕후의 마지막 말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남편과 나라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다운 모습이었죠. 부인. 세종은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왕후의 죽음을 애도하시며 며칠간 정사를 돌보지 못하셨다. 평생을 나라 일에 매진해온 성군 세종이 정사를 내팽개칠 정도였으니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조선 왕조 최고의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것은 세종의 진심 어린 애도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례라도 부인이 돌아오지는 않는구나. 세종의 이 말에는 권력도 부도 소용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아내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의 건강은 더욱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반자를 잃은 충격이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하, 약을 드시옵소서. 부인이 다려주던 약이 아니니 무슨 소용이 있겠소. 신하들과 궁중 사람들은 세종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여인과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아내의 시신을 영릉에 모시면서
자신도 언젠가 그 곁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인,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 뵙겠소. 그리고 그 소원은 4년 후인 145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간 것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후와 함께 묻어달라. 죽어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부가 된 이유.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달콤한 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대신 그들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의견을 경청했고 소원왕후는 남편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부부지만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인정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문화가 꽃피는 조선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어려움을 함께 견뎠습니다. 자식을 잃는 아픔도, 정치적 위기도, 건강의 악화도, 모든 시련을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넷째,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세종은 아내 덕분에 더욱 현명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소원왕후는 남편 덕분에 더욱 깊이 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조선 문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도, 과학기술 발전도, 예술 진흥도, 세종시대의 모든 업적에는 두 사람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세종 혼자였다면 과연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특히 한글은 두 사람의 공동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의 과학적 사고와 소원왕후의 인문학적 감성, 그리고 백성을 향한 두 사람의 사랑이 합쳐져서 탄생한 기적적인 문자였던 것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종과 소원왕후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부들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어려움이 와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현재 여주에 있는 영릉에 가보면 두 사람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함께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졌던 왕과 왕후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든 부부들이 영릉을 찾았을 때 느끼는 감동은 남다릅니다. 우리도 저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과 소원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동행이다. 좋은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이다. 사랑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600년 전 조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왕과 왕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사랑은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도 없었고 로맨틱한 프로포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깊었으며 지속적이었습니다. 12살, 13살의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으로 만나 처음에는 서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성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겪은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진 사랑이었죠. 22세의 왕과 왕후가 된 두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함께 성숙해졌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로서, 문화적 동반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자식을 잃는 아픔도, 정치적 위기도, 건강의 악화도, 모든 시련들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업적들 뒤에는 항상 소원왕후의 조용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의 현명함과 따뜻함 뒤에는 세종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의 과학적 사고와 소원왕후의 인문학적 감성이 만나 탄생한 기적의 문자였죠. 한글을 만들 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 때, 세종이 혼자였다면 과연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에게는 소원왕후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결국 600년 전 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덕분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우리의 문자, 한글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드라마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인 사랑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종과 소원왕후가 보여준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 결혼 32년 그들은 한 번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로의 편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600년 전 세종과 소원왕후가 보여준 사랑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함께 꿈꾸는 것, 어려울 때 더욱 단단히 붙잡는 것,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해진 시대에 세종과 소원왕후의 우리라는 의식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는 나와 너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함께 잠들고 있습니다. 여주 영릉에서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최근 영릉을 찾은 한 80세 할머니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저도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두 분을 보니 우리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세종과 소원왕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을 꿈꿔봅시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사랑을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매일의 작은 배려를, 달콤한 말보다는 진실한 행동을, 완벽한 사랑보다는 지속되는 사랑을 꿈꿔봅시다. 600년 전 그 부부가 보여준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소원왕후를 그리워하며 남긴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인과 함께한 3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그 사랑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요. 세종과 소원왕후,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